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파트 2 국제금융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환율, 그리고 환율 결정 이론, 그리고 환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환율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환율의 개념을 살펴보고 어떻게 표시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환율의 개념. 자, 환율은요 교환 비율입니다. Exchange Rat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 여러분 외국 화폐는 앞으로 달러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도 달러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과를 하나 구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1,000원 이렇게요. 1,000원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면 사과를 하나 얻을 수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끝에 원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원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 얘네들은 지워지죠? 그럼 1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는 몇 배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뜻해요. 1000배의 가치가 있다 이 뜻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달러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걸 내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1원짜리 1000개를 줘야지 달러를 구입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달러는 몇 배의 가치가 있습니까? 1000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환율 개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명목 환율과 그리고 실질 환율 뭐 이렇게 구분하긴 하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번, 4번 이런 얘기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되겠어요. 아, 환율은 이거군.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과의 가격이 1,5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의 가격이 1,5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뭐야? 그치? 사과의 가격을 하나 구입하려면, 사과를 하나 구입하려면 사과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 얘기고요. 이게 환율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됐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환율은 자,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냐라고 하면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달러의 가격을 의미한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의 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국 통화 표시 방법이 있고요. 지급 환율,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지급해야 되는가, 원달러당 뭐 1,000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이죠. 이번에 보시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요. 영국이나 몇몇 국가에서는 반대로 1원을 달러로 표현합니다. 그럼 반대가 되겠죠. 1원은 1000분의 1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갔다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체크하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여기 사과의 가격이 1,000원에서 1,500원 올라가면 사과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0개를 주면 됐었는데 1,500개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환율은 달러의 가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의 가격이 올라간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2번 보시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 올라가 버렸다고 할게. 그럼 우리가 미국 생활할 때요, 1달러짜리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1원짜리 1,000개 주면 됐었는데 이제 1,500개를 줘야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예,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한번 보시면 환율이 하락한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로 보시면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명목 환율은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의 화폐와 1번 보시면 참고 보세요.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라고 하고요. 보통 이런 환율을 우리가 명목 화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질 환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뒤에 나중에 구매력 평가서를 할 때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두 나라의 물가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환율, 그걸 바로 실질 환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화폐 가치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 물가로 표현을 할게요. 우리나라 물가가 있으면 뒤에 구매력 평가서를 할 건데, 자, 여러분 만약에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가 우리나라에서 4,000원이라 합시다.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에 교환이 되냐면 4달러 이걸로 교환이 된다 할게요. 원화로는 4,000원인데, 그러면 4달러가 4,000원과 같은 등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지는 건데, 이걸 가만히 보면 변환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환율을 곱해주는 거야. 아니, 환율이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얘가 나타내는 것은, 얘라는 것은 원달러분의 이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당 요 변환시키는 거야. 1달러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해야 되냐? 요게 환율이니까 요거 두 개의 값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게 명목 환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명목 환율. 자, 우리가 이제 실질 환율이다라고 하면은,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과 관련한 이 사과의 가격 이런 것들을요, 우리나라 물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P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실질 환율 거기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입실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 저기 나와 있는 2가 명목 환율이고 실질 환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는구나. 예, 그 정도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영 처리된 거 있죠? 그걸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5번에 보시면 실질 환율이 사실 교환할 때 있어서 상대 가격, 우리가 미시에서 XJ, YJ 있잖아요. PY분의 PX, 그 X와 Y에 대한 교환 비율, 그게 바로 실질, 그걸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뭐 밑에 참고 이런 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한 환율 결정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마세요. 대신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사과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여기에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이라고 할게. 그럼 노동이 거래가 되고 임금 이렇게 거래돼요.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화폐가 거래가 돼. 화폐에 대한 이렇게 쓸까? 공급, 화폐에 대한 수요 이렇게 돼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받으면 내생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같은 것도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달러에 대한 공급이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여기 달러의 수급에 의해서 여기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환 달러라고 바꿔주세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외환이 뭐 엔화, 위안화 여러 개 있겠지만
달러 하나만 합시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달러의 수요와 공급 보시면 이거야. 수요 공급. 거기 보시면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설명이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그 얘기인데 거기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석이긴 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율 얘기해서 우리 뒤에 고정환율 제도랑 등등등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점프 하세요. 점프. 겁내지 마시고 점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균형 환율이 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 만약에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아지면 이게 상품이 많아지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노동자가 많아지면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하고요. 화폐를 많이 풀면 화폐의 가격인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처럼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 달러가 풍부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라고 그랬잖아.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는가 부족한가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기에 수요의 변화와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는 돼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할 것까진 없어요. 좀 쉬운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점프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환율에 뭐 평가 절하, 평가 절상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 거기 보시면 표로 정리한 거 볼까요? 평가 절상과 평가 절하 효과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 한번 의미를 볼게요. 여기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충분해요. 아, 전 더 하고 싶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시험에 목적 적합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입니까? 미국의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미국에서 생산된 수입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해요. 비싸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강달러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 가는 거랑 동남아 같은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 같은 바투아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되게 낮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들고 갔을 때 미국 갈 때 생활하는 생활 수준과 동남아 베트남 갈 때 생활 수준이 어디가 좀 더 풍요롭게 생활합니까? 그러면 동남아 가는 게 훨씬 더 풍요롭다고. 왜요?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는 화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다라고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달러가 지금 고달러, 뭐 환율이 막 강달러 이런 거야. 그러면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그때 미국으로 가면 부담이 더 커지지. 1달러짜리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옛날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젠 1,500원으로 올라와 버리면 1,500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해 가세요? 그거를 빨리빨리 잘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럼 되게 쉬워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 그치,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임포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 그걸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수지는 개선되겠지.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 흑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IS 곡선이 Y는 CIG 순수출 이렇게 있잖아.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또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채 부담도 증가하는 거 이해되시죠? 옛날에 1달러를 빌렸을 때 우리가 1,000원만 주면 됐었는데 이제 1,500원을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가지고 줄 때 부담이 커진다. 요것만 잘 보시죠. 여러분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요. 거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화의 가치는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 절하되었다 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이 상승했다 이 표현이 원화의 평가 절하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수출 증가, 수익 감소 거기에 초점 맞추시죠. 오른쪽은 반대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환율 상승이 개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만 잘 보시죠.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갈 때 어떻게 된다? 부담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해외여행제 숙박비나 교통비 이게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고 외국 대학의 등록금 이것도 달러로 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부담이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니 해가지고 구매력 평가설을요 PPP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을요 IR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네, 요거를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구매력 평가설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구매력 평가설. 자, 우선 PPP, purchas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파워, 능력과 관련한 평가. 이제 이게 그 기준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환율이 양 국가의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내 해외 물가 변동이 균형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데, 자, 동그라미 3번에 일물일가의 법칙 있죠? 이걸 기반으로 두고 있는 거야.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뭐예요? 물건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의 가격만 체크가 되는 거야. 여기 햄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햄버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햄버거가 4,000원 이거에 거래가 된다 할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000원 1원짜리 4,000개 주면 햄버거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4달러라고 할게요. 그러면 1달러짜리 4개 주면 햄버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환율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4,000원은 말이야 4달러랑 가격이 같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에 1,000원의 가치 요거랑 1달러와 같구만. 그래서 원달러 환율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일물일가의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격이 잘 조정된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되니까 이 가정이 중요한 건데 단기보다는 장기에 적합하다. 요 자주 출제됩니다. 예. 장기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책에도 보시면 환율 결정 나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이 있는데 그걸 계산해서 빅맥 환율로 표현해요. 그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해서요. 영국에 뭐 밑에 참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코노미스트지 맨 뒤에 보면요. 각국의 구매력 평가설을 이용해 가지고 빅맥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매력 평가설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쭉 표기되어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빅맥이 전 세계 어디든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맥도날드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빅맥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환율을 계산하는 건데 약간 그 실제 구매력과 관련돼 있으니까 또 대충 맞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책에서는 3달러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000원이야. 그럼 3달러랑 3,000원의 가치가 똑같아서 1달러가 1,000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환율의 변화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 물건이고 요거 외국의 물건, 요거 미국 가격 물건의 가격,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요걸 같게 만드는 요게 바로 환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4달러잖아. 4달러고요. 이 환율은 어떻게 돼요?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1,000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환율, 특히 이게 명목 환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식을 암기해 주세요. 하첨자 F라는 건 foreign이야. 다른 나라 국가의 물가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동안의 환율의 변화 보세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0%가 발생했어. 그럼 빅맥 가격이 올라갔어. 3,600원으로. 그러면 3달러랑 3,600원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달러가 1,200원 돼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20% 떨어졌다.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머리가 팍팍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변화율로 표기를 합니다. 변화율로 이렇게 나타내서요. 자,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표현할 때, 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이게 물가 상승률은 요거,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명목 환율의 증가율, 변화율 더하기 외국 물가 상승률, 요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땐 여기에 대입하세요. 미국 물건의 가격이 변화가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거기 보시면 빅맥이 하나에 3,000원이었, 3,300원이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로요? 2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20% 올라가지 뭐. 미국의 화폐 가치는 20%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는 20% 평가절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밑에 원화의 평가절하율, 한국의 물가 상승률, 미국의 물가 상승률 했는데 원화의 평가절하율보다는 그냥 달러의 환율, 뭐 상승률, 이렇게 변화율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구매력 평가서를 일반화한 게 이거야.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균형 환율은 두 나라 물가 수준의 비율로 나타내고요. 이것을 앱솔루트 절대적인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환율로 표현을 하려고 얘가 밑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P와 PF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여기는 자동적으로 도출이 되겠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빅맥의 빅맥 햄버거의 가격과 달러의 가격 그걸 변환시켜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2번 하고요. 그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조정이 되면서 그래서 균형이 가게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다 요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지금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환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이면 이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다가 팔게 되면 차익거래 아비트리지라고 하죠. 재정 차익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권이 될 수밖에 없다. 요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편의점 갔는데 이쪽에는 1,000원에 파는데 여기서 900원에 팔아.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은 같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환율이 하락하거나 변화하거나 해서 균형 환율이 같아지게 될 때까지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5번 보시면 자,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을요 증가율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요거요 증가하는 크기지 환율의 증가율은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 별표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보세요. 국내 물가 상승률이 20%고 해외 물가 상승률이 0%야. 그 환율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20% 올라간다. 끝.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은요 일물일가의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요 장기에 적합하게 되는 그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빅맥 지수 이런 것도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점들 한번 볼까요? 자, 뭐 문제점이라 할까? 한계라고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매력 평가설에서는요 일물일가의 법칙을 가정하고 있으나 수송비, 관세 등으로 인해서
그래요. 우리가 수송비라든가 그렇잖아. 미국의 빅맥 뭐 아이고 우리나라보다 싸네. 미국에서 사오려고 했더니 뭐 어떻게 비행기 타고 그거 사러 가요? 어렵지. 그러니까 아니면 또 관세가 붙는 거야. 빅맥 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세관에 딱 걸리게 되면 이게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보시면 무역의 거래가 되는 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맥이라는 거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니 교역되지 않는 게 또 많이 존재해요. 그게 교역이 되지 않는 비교역제라고 해요. 아니 여러분들 이런 빅맥은 공동 구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는데 교역되지 않는 우리 머리를 자르는 헤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아니지 이거 사람이 직접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역되지 않는 재화가 또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존재 시 잘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역제를 대상으로 해서 거래 비용이라 할 수 있겠죠. 수송비라든가 관세라든가 이게 거래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은 그런 상황, 거래 비용이 없고 그리고 관세 장벽이 없어야 돼요. 이런 장벽이 없을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환율의 변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물가 가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야 너무 이거 단순화시킨 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평가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환율의 변화는 잘 설명한다. 계속 얘기하지만 장기화는 적합하다. 그리고 이런 장벽이 없고 국가 간의 교역이 없는 뭐 유럽, EU 같은 경우는 서로 장벽 같은 게 없고 막 그렇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후진국가 이런 게 아니라 선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네, 이게 성립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결론은 뭐다? 구매력 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기본으로 한 장기에 잘 적합한 것이고 교역제를 대상으로 해서 물가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공식 암기해서 요거 알면 변화율로 바꾸는 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IRP라고 표현을 해요. Interest R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페널티, 평가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자율 평가설을 한번 보시면 1번 거기서는요 띠오리까지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IRP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양국 간의 이자율 평가설 하니까 이자율이 바로 같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은 햄버거가 있을 때 두 지역의 가격이 똑같아진다라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두 지역의 한국과 미국의 이자율이 달라. 만약에 우리나라는 이자율이 금리가 투자를 했을 때 2%인데 미국이 4%야.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미국에 투자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양국의 명목 이자율 차이와 그리고 환율의 기대 변동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3번에 별표하세요. 구매력 평가설이 아까 교역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면은 얘는요 이자율이 같아지는 그거니까 자본이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본수지 관점에서 측면에서 자 그리고 거기 환율을 설명할 때 일물일가의 법칙을 금융시장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을 한 것이고 굳이 표현하면 앞에서 구매력 평가설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에 적합하고 일물일가의 법칙이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약간 단기에 좀 더 설명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설명되기 위해서는 가정 보시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거래 비용과 조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면
비교역제라든가 관세라든가 장벽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게 되잖아요. 넘어갈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거기 약간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글쎄 객관식 때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렇게 뭐 간평이나 좀 약간 그거보다 낮은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해가지고 볼 건 아니고 결론만 암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객관식 문제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밑에 자본시장의 균형 보시면 1번 보세요. 당연한 얘기야.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보다 높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투자하는 게 낫지. 돈이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2%인데 미국 금리가 3%야. 그럼 달러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 시장으로 돈이 나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벽도 없어. 만약에 이 돈이 내가 자금이 중국이나 북한이야. 그러면 이게 나가려고 했더니 안 돼, 못 나가 이렇게 막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자본이 이동하게 돼서 두 나라의 수익률은 동일해지게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 그 일물일가의 법칙이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명목이자율은 해외 명목이자율 플러스 환율의 증가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T기의 환율.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에서 T기의 환율 이렇게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변화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상 변화율 이렇게요. 저는 이거를 쪼개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요 뒤에 빼고요. 그래서 요게 뭡니까 하면 명목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 우리나라의 명목이자율이야. 국내 이렇게 쓸게요. 한국의 명목이자율. 이건 foreign 해서 미국 해외의 이자율이고요. 요게 이제 환율이야. 환율. T기의 환율.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거 얘기할 때 앞으로 내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expectation 이렇게 나와 있어. T 플러스 1기에 지금은 현재 T기야. 그래서 T 플러스 1기에 예상 환율, 기대 환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요 우리가 위에 델타로 표현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쓴 거야. F 플러스 2분의 델타 2. 근데 예상하는 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2를 하나 더 넣었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 근데 밑에 공식을 쓰시는 것보다는 요 공식을 쓰는 거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국내 이자율이 뭐 2%고 해외 이자율이 4%고 지금 예상 환율이 뭐 얼마고 하면 그때 환율은 얼마입니까? 그 값 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예를 한번 살짝 볼게. 4번에 보시면 국내 이자율이 10%. 그 예를 통해서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국내 이자율이 10%래. 얘가 10%. 오케이? 해외 이자율이 5%래. 얘가 5%. 오케이? 자, 환율의 예상 변동률이 5%가 된다면, 그러니까 예상 변동률, 이게 이제 5%인 거야, 우리 책에서는. 이게 5%가 되면 얘는 얼마가 되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면은요, 예상 변동률, 요게 이제 주어지기도 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여기서는 뭐 명확하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가지고 뒤에 객관식 문제에서 풀어볼 겁니다. 자, 요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요거. 자, 이걸 통해서 환율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니? 한번 봅시다. 요 식을 다시 한번 잘 볼게요. I라고 쓸게요. 명목이자율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피셔 가설을 이용해가지고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과의 관계로 이렇게 바꿔서 연결시키는 것도 많이 출제돼요. 요거 식을 잘 보셔야 돼요.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에다가 환율이 어떻게 될까?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에서 실제 환율 이렇게 됩니다.
자, 가능한 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의 방식이 좋긴 한데 이렇게 쪼개서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얘가 올라갔다 할게요. 얘는 고정돼 있어. 얘 고정돼 있어. 얘는 이제 1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살짝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분자보다는 분모에 초점 맞추면 돼.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는 거지. 이쪽에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 꼴이었는데 이쪽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이쪽도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얘가 내려가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 자, 거기에 예상 환율과 해외 이자율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와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고정이야, 고정. 고정된 상태에서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슬슬 직관적인 내용까지 볼게요. 여러분, 아니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야, 한국 경기가 좋대. 삼성전자 뭐 좋아질 것 같대. 국내 경기 좋아질 것 같대. 이자율이 올라가잖아. 이거가 되면 달러가 유입됩니다. 오케이. 유입이 되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외환시장이 있어. 원화와 달러의 양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오케이? 여러분 환율은 뭐라고? 달러의 가격입니다. 그럼 달러의 환율이 여기 보시면 달러가 막 유입되어 달러의 가치인 달러의 가치인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해외에서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원화가 희소하고 달러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의 가치인 환율은 어떻게 하락해요, 상승해요? 다이아몬드가 되게 많아지게 되면 다이아몬드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자율 평가설 가지고 바로 보는 것도 되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걸 수요 공급으로 풀지 마세요. 그럴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보면서 국내 이자율 올라갔네? 달러가 많이 들어오겠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자꾸 올라간다는 건 경제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빌리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니까 경제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만히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자, 밑에 수평축 여기 환율이라 했어. T기의 환율이고 이자율입니다. 얘가 올라갔더니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게 IRP 곡선. 이것도 은근히 출제가 되니까 요 공식 암기하시고, 그리고 요 그래프도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예상 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기대의 자기 실현 현상에 의해 가지고요.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 진짜 올라갑니다. 여기 그래프 식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보시면 얘만 변하는 거야. 자, 얘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얘 고정되고 오케이? 근데 고정된 게 어떤 건가 잘 보셔야 돼.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꼴이 성립해야 되잖아.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올라가, 이쪽 부분이 올라가. 그럼 이거는 이제 뒤로 빼면 1, 되니까 요거는 살짝 눈 가리시고, 얘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지 뭐. 이해 가시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밑에 그래프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래프로 하면 여기 명목 환율로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I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자율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대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우측 이동, 상방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거랑 수요 곡선 자체 이동하는 거 늘상 우리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자율과 환율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으니까 IRP 곡선은 우하형합니다. 근데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는 거야.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IRP 곡선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I가 변화 시 이거는 IRP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곡선상의 이동이고 오케이?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 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 이동이냐 좌측 이동이냐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책에서는 그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식에서 그냥 바로 끄집어내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예상 환율이 상승하며 해외 투자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막 올라가니까 자본 유출이 이루어지고 해서 블러블러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프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그거 잘 보시죠. 자, 4번 보시면 동그라미 예상 환율이 상승하면 현재 환율도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측 이동, 상방 이동 된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볼게요. 구매력 평가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평가설 지금 뭐 비슷한 메커니즘인데요. 약간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측면이라면 이자율 평가설은 약간 단기에 좀 더 설명력이 있고요. 이자율이 빠르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수지 측면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이 얼마나 빨리빨리 이동하느냐 그게 이제 여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본 통제 같은 장벽이 또 있게 되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평가설이나 이자율평가설 전부 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랑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은 뭐냐면 별거 아니고 요 공식 있잖아요. 요 공식. 요 공식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위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위험을 리스크를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해지를 하게 되면 요게 예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걸로 보세요. F라고 이렇게 쓰셔서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심층 연구 글쎄 뭐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볼 건 아니고 자본시장의 균형 보시면 공식은 똑같은데요. 기대 환율이 기대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F라고 해가지고요. 선물환 시장에서 반영되는 선물 환율로 F로 바꿨을 뿐이고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선물한 프리미엄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공식만 잘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심층 연구 있는데 뭐 글쎄 뭐 지금 뭐 당장 보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오버슈팅 오히려 옛날에 수능에 막 국어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환율의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우리가 봤던 달러의 가격이다라는 거 잘 중심적으로 봐주시고 환율이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는지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을 봤고요. 환율 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거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오면 이게 출제돼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에 대해서 봤는데 그 공식 암기하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환율제도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